대한민국 정보력도 굉장하다. 저걸 다 갖고 있냐?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그 영상이 안녕하세요.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기순한 한진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기순한 후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북한의 정권기관에서 책임적인 업무를 하셨고요. 제 어머님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거 아버지와 어머니 영향 하에서 저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대학교를 무조건 졸업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나니까 북한에 있을 때 제가 12살 때 평양외고대학 학원반이라는 걸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마을에 그 시험을 친 게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북한에서 평양외고대학 학원반에 간다는 건 굉장히 큰 특혜입니다. 전국적으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거기 가서 저는 처음에 가서 거기에 영어하고 러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러시아어밖에. 그래서 그걸 지망을 썼는데 그때 당시 북한 당국이 비동맹 국가 운동을 하면서 프랑스어, 불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어요. 우연치 않게 그러다 나니까 제가 불어를 전공하게 됐네요. 그때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 당국의 일명 충실했다고 봐야죠. 북한에서 입당도 했고 제대 군인이고 또 북한에서 외국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호의 대상인 북한 내무성에서 여러 개 국을 다니면서 근무도 했습니다. 또 정당에는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에 나와서 소기관까지 업무를 보면서 북한 정권을 대표하는 북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베트남에 도착한 다음부터 저희 그 사상적 동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기존에 베트남이 그렇게 북한에 보다는 좀 그래도 살지 잘 못하겠다. 그래도 사회주의 역사가 북한이 더 긴데 그런데 너무나도 한심하더라고요. 북한 자체가 상황 자체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베트남에 있으면서 베트남 현지인들하고 업무상 많이 접촉을 하고 대화도 하고 진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많이 놀랐거든요.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오지날까지는 전쟁을 하고 원수였지만 어느 날에는 형제가 돼서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충분히 잘 사는 나라를 만들면 된다. 이런 마인드였고 북한은 어디까지나 사상을 중시하면서 배고프고 굶주리면서라도 대적관념을 가지고 적과는 싸워서 무조건 끝까지 이겨야 한다. 이런 마인드로 계속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서 제가 많이 갈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주의 체제 시스템의 불합리성에서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또 사회주의 나라,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과 전 소련의 붕괴도 바라보면서 사회주의가 절대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절대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북한에서 그만큼 교육을 받고 고등교육까지 받으면서 모든 걸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게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너무나도 먼 거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런 북한에 대한 나쁜 감정들이 축적되는 과정에 저희 또 신변상에서도 또 일련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과 북한에서 인연이 있던 북한의 그 장성택이 처형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문에서 고백하게 되면 우리 가문이 좀 과학자 집안이거든요. 교육자 집안인데 그러니까 제 외삼촌이 평양에 있는 금송학원 교장을 하면서 망연대 학생선언공정 부총장을 했어요. 그게 무슨 직이나 교육자 활동을 하면서 돌아가기 전에는 북한에서 이중 영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공자 집안이거든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다 나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런 그 영향이 있다니까 그 삼촌도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연줄이 왜 말씀드리나 금송학원이라는 게 북한의 사회주의 청년동맹 산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회주의 청년동맹은 북한의 근로단체부 산하거든요. 근로단체 부장은 그때 누가 했나 장성택이가 했고요. 그리고 사회총위원장은 차영회가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촌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세 명의 연줄이 대단하니까 한 줄에 엮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두려웠죠. 직접적으로 내가 장성택이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줬고 그저 해외 나오기 전에 삼촌이 그때 돌아갔거든요. 돌아가서 좀 참석해달라고 편지 한 장을 썼어요. 그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할 때거든요. 근데 뭐 이 상황이 이렇게 될지 몰랐죠. 아무래도 북한에서 권력이 높다 하니까 또 삼촌이 돌아가셨고 가까운 지인이다 하니까 장성택이가 좀 와달라 했던 것이 모든 사달이 시작점이 된 거예요. 장성택이가 2012년도 12월 달에 그런 반해명적인 뭐
이런 행위가 있다고 북한에서 주장하면서 처형하는 사건이 있으면서 그게 여파가 나한테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탈북의 계기가 돼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들도 다 있거든요. 다 북한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다 자기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나 하나 때문에 이 형제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내가 이런 데 연루가 되게 되면 북한 내부에 들어가도 가족들에게 뭐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다. 차라리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망명해서 초기에는 단순했어요. 조금 생각이. 북한 내부에다가 가족들에게 뭐 돈을 좀 해서 보내주게 되면 내 마음상의 위로가 되고 부모들도 사는데 이롭지 않겠나. 내가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면 그 험한 꼴을 보이겠는데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다음에 그 계기로 탈북하게 됐어요. 제가. 탈북은 초기에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나 탈북을 누구하고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유하는 순간에 탈로가 되니까 옆에 누가 알아가지고 무슨 대사나 안전대표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혼자서 속을 알았죠. 그래서 처음에 갔던 게 프랑스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제가 불어를 하다 나니까 또 불어 쪽이 더 가깝다 이쪽으로 가서 갔다가 처음에는 그 업무 시간을 지나서 가다 나니까 출입이 좀 금지된 거예요. 근데 제가 외교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유학생 신분으로 그 프랑스 대사관 안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도서관 율람 형식으로 들어가다 나니까 차단이 된 거예요. 베트남 공안에.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빠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사관에다 전화를 걸은 거예요.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고요. 처음에는 전화 걸어서 도움이 좀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오스 쪽으로 빠져서 태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택시로 움직일 생각을 했댔어요. 제가 딱 그때 생각한 거는 빨리 하노이 시내에서 나가야지 살 길이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북한의 그 대사관 뭐 직원들이 이제 나를 찾으러 다닐 것이다. 직감을 하고 그게 했다는데 우연히 그 택시 기사님의 전화를 가지고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거는데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빨리 빠져나가자고 보니까 북한 대사관에서 또 북한 정부의 그 경찰에다가 저에 대해서 좀 뭐가 신고를 한 거예요. 빨리 좀 이렇게 돼서 찾아달라고. 그러다 나니까 하노이 시내에서 자기 그 내가 생각했던 시간에 빠지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잡혀 있었어요. 한 달 정도 베트남에서 있었거든요. 좀 더 있으면서 진짜 순간순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복잡한 심정 속에서 살았죠. 암만 뭐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준다 해도 이건 나한테 처음으로 다가오는 위험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그러면 베트남 정부가 그래도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편을 들어줘서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노이를 무사히 빠져나간 것 같아요. 네, 전달이 됐어요. 전달이 됐고요. 전달이 돼서 그때 삼촌 돌아가신 다음에 그 비선가 부관인가가 왔댔어요. 와서 그 장례식을 치르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나의 운명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 몰랐죠. 제가 병으로 사망했거든요. 병으로 사망했으니까 사망한데 뭐 잘하니까 그러니까 삼촌한테 친한 지인들한테 알리는 게 도리다 해가지고 그때 그 장성택이한테도 알리고 차영애한테도 알렸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영애 하게 되면 북한에서 그 뭐가 지금 최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아니에요.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뭐 이렇게 그런 뭐 기득권 충원한데다 연락을 했던 게 그게 큰 우환이 됐어요. 저는 하노이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직행으로 비행기로 타고 왔어요. 아무래도 제일 기정했던 순간이라는 게 북한 대사관을 탈출하는 그 시점이실 거예요. 처음에 탈출할 때 북한의 그 CCTV가 내부에 CCTV가 있거든요. 내부 CCTV 감시용이 그걸 또 나무 위에 있으니까 그 뒤로 해서 돌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또 철문이 있거든요. 또 밤에 철문 울리는 소리가 또 얼마나 커 보여요. 새벽에 빠졌거든요. 또 날짜 선택도 북한의 명절일을 선택했어요. 헌법절이라고 12월 27일 날을 선택을 해가지고 새벽에 빠졌거든요. 나왔는데 당장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나오다가 또 택시를 갈아타고 이러면서 거기서 대수로기면 먼 데 가려고. 옛날에는 대사관 앞에 항상 베트남 공안이 또 지키거든요. 24시간. 가더라고 농담도 주고받고 이러는 것이 그때 당시 느껴지기에는 가들이 딱 알고 있고 바라보는 이런 시선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 아슬아슬하게 글로 빠져나왔죠. 그쪽에서 또. 혼자서 나오신 거예요? 예, 그렇죠. 혼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가족분들은? 가족은 주모가 그때 북한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내 혼자 있었으니까 가족은 북한에 있었고 가족이 때 후에 이제 좀 이따 나오게 된 그 말하자면 내가 직급이 올라가면서 나오는 거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일이 틀어지면서 가족들한테 죄를 짓게 됐네요.
처음에는 그 국정원의 그 정부가 공간이라는 것이 조금 뭐랄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자유적으로 왔는데 자유의사를 가지고 왔는데 좀 이렇게 좀 빨리 좀 내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만 조사만 하고 그리고 뭐 잠깐만 물어보고 잠깐만 그러니까 초기에는 북한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거절감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나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자꾸만 기억이 또 오르게 되면 조금 죄의식이라는 게 자꾸만 생기더라고. 부모들한테 미안하고 형제들하고 미안하고 하니까 현실을 더 피용으로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을 잠깐만 더 피하고 다른 거를 잠깐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북한에 대한 주제로 계속 이야기해야 되고 잠깐만 이러니까 거기다 또 홀로지 뭐 가족이라도 있었으면 서로 이렇게 뭐 위로해 주면서 가겠는데 혼자서 딱 있으면서 모든 걸 혼자 이겨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그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조사 끝나고 빨리 나가서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만큼은 못해도 그 사람들을 맞게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좀 자유롭게 좀 다 잊어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때는 그랬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그 영상이 우리가 외교관들만 앉아서 식사하는 좌석이고 술 먹는 좌석이고 파티인데 파티를 찍었더라고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에서 다 한다 치지만 공식적인 공인들만 알지 거기에 또 외부적으로 들어온 성분들을 모르거든요. 뭐 아니면 아는지 체크하려고 하는지 이 정확히 이름이 뭔지 뭐 이런 걸 그거 보면서 저 사진은 저 영상 누가 찍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소수의 인원들이 참가한 파티인데 그래서 대한민국 정보력도 굉장하다. 저걸 다 갖고 있냐? 북한 사람들 내부 중에 누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분명 그건. 국정원에서 이제 나와서 내 혼자라구나 하는 게 더 실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아니실 땐 주변에 그 여원분들랑 계시니까 소통이 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데 일단 딱 나와서부터는 혼자라고 실감이 딱 되잖아요. 그러다 더 힘든 건 아직도 꿈을 꾸게 되면 자꾸만 그때는 꿈을 꾸게 되면 자꾸만 북한 꿈을 꾸는 거예요. 자면서 북한 꿈을 꾸고 북한에서 지금 움직이는 이런 꿈을 꾸다가 지금 북한에 있다고 현실 착각을 하고 눈 뜨는 거예요. 눈 뜨고 보게 되면 북한이 아닌 거예요.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꿈속에서 계속 꿈에 시달림을 받았다고 할까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이 한 곳에 살다가 한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있는 그런 미련함이라 그럴까? 그런 게 계속 여기까지 따라당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잊혀지거든요. 그때는 많은 시간이 저한테 필요했어요. 많은 시간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서 이 치유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처음에 한국에 도착해서 하나원도 다니지 않고 하다 나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뭐 두른 거 내놓고선 현실은 처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체로 다 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도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간 게 주변에 교회를 많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너무나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건. 아니 뭐 한두 개지. 집 주변 보니까 한 8개 9개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훈교회 작은교회. 그래서 다 다녀간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근데 갈 곳이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교회가 진짜 많다 뭐 이런 걸 느꼈다 그럴까요? 북한에서는 교회 교회 있죠. 이거 칠결교회, 뭐 칠걸교회, 봉수교회. 근데 이건 대적 이미지용 혹은 대활력용 교회거든요. 근데 이건 살아있는 교회들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 전파하고 설교하고. 그래서 가서 흥미삼아 가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서 그래도 주체사상 뭐 전도사면 전도사지 주체사상을 남한테 전파하고 그걸 배워주던 사람이 앉아가지고 기독교 교리는 어떤 것일까 하면서 거기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 다니면서 다 다녔어요. 뭐 호기심이랄까 호기심이 발달되고 교회가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많긴 많구나. 이게 신앙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된 나라로구나. 한국 분들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아프다고 다독여주고 자기 형제처럼 이제는 우리가 형제니까 형제 자매다. 교회 어느 순간부터 너는 우리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뜻히 품어주고 해주세요. 내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나 여기서 이 업무를 보면서 처음에 와서 제일 놀라웠던 게 다 과장인 거예요. 다 사장님이고. 북한에서 사장하면 회사 사장이거든요. 회사 사장이면 어느 정도 자기 직원을 관리하는 이런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사장인 거예요. 그게 처음에 많이 혼란스러웠고요. 그게 하여튼 뭐 업무기관에서 대북 연구기관에서 업무를 보면서 처음에 보기 어느 과장님 이렇게 부르니까 북한의 가장까지 가기가 옳지 않거든요. 근데 가장이라니까 다 가장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들어와서 조금 있으면 과장님 되더라고.
그때도 처음에는 몰랐다 나니까 그게 여기는 직급체계가 대체 어떻게 됐게 뭐 들어와서 조금씩 과장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야기로 전화하면서도 만나면서도 밥 한번 같이 먹자 이야기하더라고. 밥 한번 먹자고 기다리거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인사말이고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게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북한 발음에서 제일 북한 발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거든요. 명자를 알아듣지 못해요, 잘. 그러니까 발음 기호가 조금 틀린 게 있어요.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도 처음에는 그거 많이 적어 놓을까 했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항상 뭐 한진명 하게 되면 못 알아듣거든요. 한진명 뭐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는지. 그래서 명자 발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상담할 때 이름 가르쳐 드릴 때 명자 발음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한국하고 북한하고. 북한은 명을 명, 한진명 이렇게 하거든요. 다르네요. 다르죠. 입말체와 군말체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언어는 어디까지나 논리적으로 입말체에 더 가까이 다가갔고요. 북한 언어는 발음 기호적으로 많이 따라갔다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조금 차별이 조금 돼요. 많이 안 되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언어적 소통에서도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 밥 한 번 먹자 인사말인데 그렇죠. 기다리죠, 진짜. 진짜 그게 언제 먹어? 언제 먹겠어? 하고. 그래요. 가장 어려웠던 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북한 내무성에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북한에서는 준비됐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너네가 할름 가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대북 업무에만 종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대북 연구사업이나 대북 뭐 이런 사업에 종사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강하게 내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다. 충분히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다. 나도 비록 남들은 20살에서 출발했다면 나는 뭐 조건이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 뭐 40대라도 출발을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서 좀 공부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과정에서 국백에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딱 한 가지 직업만 바라본 거예요. 나는 뭐 연구소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좀 욕심도 좀 내려놓고 그저 남들보다 특수하기보다는 그저 평범하게 남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라는 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저라는 것도 오로지 북한에서 공부만 했고 공부해서 뭐 공무원 생활했고 이러니까 좀 저도 어떤 측면에서는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심리적으로도 뭐 강한 사람은 어때요? 저도 강하지 못하고 좋아하는데도 아픔도 있고 좋아하는데도 뭐 힘든 일이 많고 혼자 견뎌내지 못하고 말하자면 다른 것에 우지할 때도 있거든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럴 때마다 옆에서 다 잡아주고 넌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믿어주는 분들의 기대에 다 하진 못해도 기대치의 한 절반만큼은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자신을 자꾸만 내려놓고 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인드로 다시 시작해 가려고 하는데 자신과의 싸움을 힘들게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일교 참사관이에요. 이일교 참사님하고 같은 30대 시기를 북한 내무성에서 같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시기에 추억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나면 이야기 소재가 끊임없이 나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소재에 끝이 없는 거예요. 밤새 앉아서 이야기해도. 그래서 만나게 되면 주말이랑 만나게 되면 한 9시 반 10시까지 그저 오후에 만나서 쭉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형같이 동생같이 허물없이 지내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그랬듯이 지금도 내가 먼저 탈북했지만 형이라고 참사님이 자꾸만 챙겨주느라 길고 밥 사주느라 길고 다니면서 전 좀 미안한데 대한민국에 좀 더 오래 전에 왔으면 형한테 좀 잘 좀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뭐 이래야 되겠는데 형은 내가 형이니까 내가 무조건 다 할게 하고 혼자서 다 하는 거 보면서 아직 북한에 있을 때 그 형하고 여기 왔을 때 형하고 아직 똑같다고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도. 한국 음식하고 북한 음식하고 조금 맛 측면에서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북한 음식은 조금 밋밋하면서 좀 매운 쪽으로 간다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간다 하면 한국 음식은 좀 단 측면으로 좀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나니까 처음에 와서 음식에 좀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었고요. 지금 괜찮지만.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서는 뭐 치킨에다가 허프를 먹지만 우리는 저 북한에서는 치킨에다 먹지 않고 다른 무슨 뭐 곤가루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허프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여기 문화에 많이 동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와서 치킨에다 뭐 허프도 먹게 되고 이렇게 여기 점점 나도 이제 점점 여기 많이 동화가 된 것 같아요. 거부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괴롭지 않아요. 종장에다 넥타이 딱 하고 계속 다녀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 북한 내부에 북한에 있을 때 계속 입었지. 북한 종합대학 때도 계속 종장에 넥타이만 입고 다녔지. 넥타이하고 그만 입고 계속 살아온 거예요. 북한에서 와서 대사관까지는. 그 대사관에서 주말 되면 좀 벗어던지고 싶은 거예요. 반바지도 좀 입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도착을 해서 지금 현재는 완전 자연스러운 복장을 입고 다니거든요. 반바지도 입고 다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좋은 걸 왜 자꾸만 정장만 고집하고 해서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산달도 신고 다니고 보니까 전철에 뭐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저렇게 하고 다니자 편하게 다니면서 나도 좀 이상하다 하면서도 좀 점점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니에요. 형은 아직도 정장을 고집하고 아직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가제 한번 만났는데 제가 반바지에 딱 그 산달만 신고 딱딱 간 거예요. 가자마자 물어봤지. 형 괜찮아 나? 그랬더니 오늘 뭐 이게 오는데 뭐 더운데 삼복인데 아니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 괜찮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몸에 뱄으니까 그걸 벗어던지기가 힘든 거예요. 자꾸만 그게. 40년 가까이. 네, 그걸 하고 다니다가 편하긴 편한데 남을 자꾸만 우식하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나 이렇게. 사실 뭐 남은 관심도 없는데. 큰 변화를. 네, 그렇죠. 산달 신고 다니는 자체가 나한테 큰 변화죠. 현재로 알고 있는 건 북한에서 뭐 이렇게 좀 처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소식을 알아볼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좀 있다가 왜 안 했나. 그러니까 우리 같은 부류들은 북한에 도안 감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에 어떤 지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차라리 국경지대나 이런 데에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탈출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는 쉽지만 우리는 가족이 지금 다 평양에 있잖아요. 평양에 있으니까 괜히 잘못 섣불리 다쳤다가 점점 더 그 북한에 계시는 분들을 좀 더 힘들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가만 들어두는 게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다. 그래서 그때는 그분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손을 쓰지 않았어요. 계속. 그러다가 우연히 작년도인가 제가 재작년도인가 그때 내가 북한의 소식을 알았거든요. 가족들이 좀 어느 지역에 가 있고 그래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 하면서 그것도 북한에 있는 지인이 알려왔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는 많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가지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걸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해 도움을 드려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낫는지,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게 뭐 돈을 보여줘야 되는지 아니면 보내주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낫는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요, 탈북민들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탈북 인권단체들이나 북한 관련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자기들이 그 중장기적인 그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할 때 그럴 때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무슨 뭐 북한에서 어떻게 하고 내부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게 추측돼 가지고 주저하거나 뭐 멈칫거리면 그럼 누가 하겠어요 이걸. 어디까지나 한 목소리를 끝까지 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셔야지 이게 생활을 가지고 통일 문제가 또 말하자면 이슈화되고 그 남북관계 문제점에서도 어디까지나 또 긍정적인 이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저 앞으로 뭐 크게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 않고요. 최소한의 자기 것에 자그마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남처럼 월급을 많이 받거나 뭐 이런 욕심도 없고요. 그저 나의 사소한 생활, 사소한 순간순간들이 나한테 행복한 순간이 되도록 자신을 한번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옛날에 그 북한에 살던 그런 마인드나 좀 이렇게 빠랑빠랑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마인드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좀 여유롭게 자기 집에 자그마한 케이크 만들어 놓고 아니면 종이로 요거 만들어 놓고 요거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모습, 이게 이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